안녕하세요. 당투브입니다. 오늘도 제 분석으로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시드니 오클랜드입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측면 점유와 전환 속도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롤리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며 풀백 오버래핑과 결합해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한쪽 사이드에 수비를 몰아넣은 뒤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패턴이 반복되며 크로스 타이밍이 살아납니다. 캄푸차노 보니아는 문전에서 니어와 파포스트 사이를 교차하며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무리 집중도가 높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중원에서는 오콘 앵스틀러가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주며 압박을 받아도 측면으로의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될 경우 시드니 FC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지속적인 찬스 생산이 가능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코스그로브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핵심인 팀입니다. 코스그로브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버텨주며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마무리를 노립니다. 프랑스와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며 파울을 유도해 정지 상황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중원에서는 베르스트라테가 수비와 빌드업을 겸하지만 볼 순환 속도가 느려 전환 구간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롱볼 비중이 높아지며 세컨볼 싸움이 풀리지 않으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결국 오클랜드 FC는 세트피스와 제공권 싸움의 흐름을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같은 4-4-2 구도 속에서 측면 활용의 정교함과 전환 속도에서 차이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드니 FC는 롤리와 풀백의 연계를 통해 한쪽을 무너뜨린 뒤 반대 측면으로 전환하며 수비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캄푸차노 보니아의 문전 움직임과 이선 침투가 맞물리면 박스 안 세컨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코스그로브를 향한 크로스가 차단될 경우 프랑스와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 부담과 라인 간격 유지 문제까지 겹치면 오클랜드 수비는 점점 박스 근처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개 구조와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시드니 FC가 흐름을 쥐고 공격 빈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애들레이드 웨스턴 시드니입니다. 애들레이드는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세운 뒤 전진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요바노비치는 박스 안 움직임과 슈팅 판단이 빠른 마무리 자원으로 박스 근처에서 가장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투쿨리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커싱과 크로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알라기치는 중원에서 인터셉트와 세컨볼을 책임지며 공을 끊어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해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지며 박스 안 침투 숫자와 세컨 찬스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원 압박과 측면 돌파, 박스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4-3-3을 사용하지만 전방 압박 타이밍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불안이 반복되는 팀입니다. 바바루세스는 침투와 연계 능력이 뛰어나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크라이프는 이선에서 슈팅과 패스를 겸하지만 공격 전개가 끊기면서 장점이 제한적으로 드러납니다. 우가르코비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은 공간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중원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 기량은 있으나 조직력과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홈 에너지와 전환 속도에서 애들레이드가 분명한 우위를 갖는 매치업입니다. 애들레이드는 중원 압박으로 빌드업을 끊어낸 뒤 투쿨리의 측면 돌파와 알라기치의 전진 패스로 박스를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요바노비치의 박스 안 움직임이 살아나면 세컨 찬스까지 이어지는 공격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개인 기량으로 버텨보겠지만 중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수비 간격이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장거리 원정 부담과 최근 부진까지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의 집중력 저하 가능성도 큽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보면 홈에서 에너지와 압박을 앞세운 애들레이드 쪽으로 승부의 무게가 기우는 경기로 보입니다. 파르마 피오렌티나입니다. 파르마는 3-4-3을 바탕으로 팩3에서부터 차분하게 빌드업을 시작하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팀입니다. 펠레그리노와 오르도네스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무리 없는 전진 패스로 중원 연결을 만듭니다. 윙백들은 높게 전진의 폭을 넓히고 이선 자원들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를 지속적으로 공략합니다. 베르나베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공격 리듬을 바꾸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일정 부담이 적어 후반에도 압박 강도와 스프린트 빈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인 밸런스와 체력 여유를 바탕으로 후반까지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피오렌티나는 3-4-3을 사용하지만 3백과 중원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열세를 자주 허용합니다. 모이스키는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지만 빌드업 완성도가 낮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구드문드손과 파지올리는 공격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 시 라인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체력 소모가 누적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수비 조직과 일정 부담이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관리와 후반 체력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파르마는 베르나베를 중심으로 피오렌티나가 비워두는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오렌티나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담이 커지며 전진 패스 한 번에 라인이 갈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르마는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초반 리듬을 잡은 뒤 후반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두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가 개인 기량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수비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안정성과 체력 여유를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파르마 쪽으로 기울어 보입니다. 노팅엄 맨시티입니다. 노팅엄은 4-2-3-1을 기반으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수비 안정부터 가져가는 실리적인 팀입니다. 이고르 제수스는 전방에서 버텨주며 파울을 유도하고 팀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를 앞세운 1차 돌파가 위협적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 연결골이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라인을 내리면 공격 고립이 심해지고 올리면 뒷공간이 노출되는 구조적 딜레마가 분명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맨시티는 4-3-2-1 구조로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홀란드는 수비수를 깊게 끌어내리며 주변 이선 자원들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슈팅 공간을 열어줍니다. 셰르키는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를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템포 조절과 압박 유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술적 중심축입니다. 전방 압박 이후 미드필더 라인이 빠르게 좁혀 들어오며 볼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옵니다. 공격 완성도와 압박 강도 모두 리그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실리축구와 전방 압박의 정면 충돌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팅엄은 더블 피벗으로 중앙을 막고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환 횟수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점유율과 압박으로 흐름을 장악하며 노팅엄을 깊숙이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팅엄 수비 라인은 세컨드 볼 대응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홀란드를 축으로 한 이선 침투와 박스 주변 슈팅 장면이 꾸준히 만들어질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구조 압박 완성도를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맨시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체 코모입니다. 레체는 4-3-3을 사용하지만 수비 블록이 한쪽으로 쏠리며 좌우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팀입니다. 카마르다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제공권이 강점이지만 빌드업에 관여하는 움직임은 제한적입니다. 테테 모렌테는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지만 전진 이후 수비 폭기가 늦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라마다니가 중원에서 1차 저지선을 형성하지만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 결과 전환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뒷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자주 노출됩니다. 개별 수비 집중력에 비해 팀 전체의 간격 조절 완성도는 아쉬운 흐름입니다. 코모는 4-2-3-1을 바탕으로 후방 빌드업과 좌우 연계를 통해 폭을 넓히는 전개를 선호합니다. 두비카스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수비 시선을 끌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측면 자원들은 오버래핑과 컷백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니코파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과 패스, 슈팅을 모두 위협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수비가 한쪽으로 쏠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스위칭으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높아 상대 블록을 지치게 만드는 힘이 분명합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의 좌우 밸런스 문제와 코모의 스위칭 전개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입니다. 레체가 한쪽으로 압박을 몰아붙일수록 반대편 공간은 코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코모는 니코파스를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반복하며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레체 중원의 커버 범위는 넓어지고 체력 부담도 함께 누적될 흐름입니다. 레체가 직선적인 공격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술적인 안정감에서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 효율을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코모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리노 칼리아리입니다. 토리노는 4-3-3을 기반으로 전환 구간에서 템포를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침투 타이밍과 압박 강도가 뛰어나 한번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곧바로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블라시치는 2-3선 사이에서 빠른 판단으로 패스 속도를 높이며 수비 블록이 정렬되기 전 공격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카사데이는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세컨 찬스를 노리며 공격 시 박스 앞 숫자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중원은 활동량과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고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오버래핑 연계 패턴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홈에서는 템포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공격 볼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칼리아리는 4-3-1-2로 중앙에 인원을 두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자주 늦어지는 팀입니다. 보렐리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은 좋지만 연계 속도가 느려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습니다. 폴로룬쇼는 피지컬을 앞세운 전진 드리블은 가능하나 패스 선택이 늦어 템포가 죽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에스포지토는 창의적인 자원이지만 중앙 동선이 겹치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격 아이디어는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속도를 올리지 못해 수비가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결국 박스 근처까지 갔다가 위협 없이 전개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이 경기는 템포를 끌어올리는 토리노와 전진 타이밍이 늦는 칼리아리의 대비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블라시치를 중심으로 한 토리노의 빠른 패스 전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를 지속적으로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메오네의 침투와 카사데이의 이선 가담이 겹치면 박스 앞에서 토리노가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패스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지며 수비가 정렬된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흐름에 자주 갇힙니다. 이 구조에서는 세트피스 외에 꾸준한 찬스 누적이 어렵고 역으로 전환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중원 템포 조절과 전개 완성도를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토리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냉 포츠와나입니다. 베냉은 4-2-3-1을 바탕으로 토신을 전방에 세우고 다알메이다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토신은 뒷공간이 보이는 순간 곧바로 스타트를 끊는 타입이라 수비 라인을 낮게 두는 상대에게도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알로코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해 중원과 최전방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다알메이다는 볼 탈취 직후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가져가며 공격 템포를 단숨에 높입니다. 이 구조가 살아나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빠르게 벌어지고 박스 앞에서 선택지가 동시에 열립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다알메이다의 킥과 토신의 제공권이 결합돼 세컨드 찬스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강점입니다. 보츠와나는 4-1-4-1로 수비 숫자를 두지만 전환 속도와 간격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케바토는 제공권은 좋지만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측면 자원들의 돌파 이후 지원이 늦어 1차 전진 이후 선택지가 막히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중원은 활동량은 있으나 커버 범위가 넓어질수록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볼을 잃은 뒤 전환이 느려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다시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박스 앞 공간 관리가 되지 않으며 무인지대를 자주 허용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박스 앞 공간 지배에서 두 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베냉은 다알메이다가 전환 국면을 주도하며 토신의 침투와 알로코의 안쪽 움직임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보츠와나는 볼을 잃은 이후 폭기가 늦어 수비와 중원이 분리되고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베냉은 굳이 라인을 올리지 않아도 중거리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베냉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전환 완성도와 경기 주도권은 베냉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매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첨되는 베팅하시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